자, 열화 같은 박수로 총리 모시겠습니다. 예, 좀 늦어 죄송합니다. 서창에서 서구청이 주최하는 그 억새 축제 갔다가, 근데 이게 이제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차를 쫙 돌아서 아직 갔다 오는데 계속 차가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는 뭐 총선 공천 일정이 있을 그 무렵에 여러분들을 뵈가지고 그때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우울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못하고 그렇게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노무현재단에서 이렇게 저한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민주정부 4기를 전망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주제하고 조금 어긋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가 남시하고 있는, 우리가 지향하는 진보의 내용이 많이 이제 넓어지고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그냥 보수보다 낫다, 보수가 우리를 가지고 그냥 계속 이 뺄갱이라 그러고 하는 이런 옛날 반공주의, 그런 어떤 보수들하고 비해서 우리는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어려움, 특히 또 AI라는 새로운 이게 문명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직시하고, 그게 되는 우리 나름대로의 해법을 마련하고, 또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갈 젊은이들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우리 자식들하고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만 그래도 우리가 살만한 나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좀 행복이 느껴지는 나라를 만들고 하는 게 이제 결국 우리들의 고민이잖아요. 거기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저는 우리 당 의원들 보고 이야기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만 존재하는 민주당 가지고는 그건 안 된다. 그런 정도의 매력은 금방 떠난다. 그래서 왜 우리 의원들이 똑같이 거기 이제 공무원이 됐든 뭐 정인이 됐든 국회에 불러달라고 할 때 그렇게 강팍스럽게 몰아붙이냐? 그 사람들 그 불러놓고 그렇게 당신들이 일종의 말하자면 매를 치는 모습을 누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겠냐? 오히려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해법 중에 그나마 어느 게 나은지, 그런 측면에서 왜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구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비판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라든가 그 뭐 부인이 하는 짓거리들, 또 무슨 명선생 뭐 이런 친구들 크기가, 우리가 그걸 보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참 뭐 그냥 한숨만 짓고 있기는, 혹은 거기에서 분노만 하고 있기는 우리가 닥친 대한민국 공동체 현실이 너무 절박하잖아요. 우리 왜 노무현의 여러 정말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감격한 거는 그 어느 장면입니까? 그 연설을 할 때 지난 조선시대 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저 입 다물고 비겁하게 살라고 했던 그 우리 부모들의 그 마음, 우리 앞으로도 그런 나라를 물려줄 거냐고 막 그 울분을 토하던 그 노무현 모습이 생각나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그 노무현이 꿈꿨던 어떤 그런 정말로 이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정치는 어디 가고 없고. 앉아서. 예, 그러니까 그런 정치는 어디 가고 없고, 우리가 그저 저런 못난 정치, 또 못난 통치에 대한 그만 반사 이익만 가서는 우리에게 국민들이 미래를 맡기고 미래의 희망을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제가 요 내용은 결국은 이제 학생들하고 주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뭐예요? 각자 도생이잖아요. 각자 자기 판 흔들어서 자기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가 어떻게 나라 전체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나에게는 비껴갈 수 있을까? 비껴갈 수 없습니다. 중동에서 그 가자 지구에서 그 절규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막 그렇게 전쟁터에 내몰려서 그렇게 희생되어가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앞길만 생각할래, 내 취직만 하면 돼, 라는 방법으로 이거 풀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속한 공동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분들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하시지만 그 중에서 난 가장 훌륭한 게 취임식 할 때 여러분의 국가는 올 것이고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면서 사실 그 대통령 취임식장에 하면 그걸 울었을 거예요. 나는 역대 지도자의 그 연설 중에서 그만큼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가슴을 울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은 세계적인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후퇴라는 그런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만 이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 경제적 불평등이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그런 모습들이 더 드러나니까. 자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등등 때문에. 근데 정치는 뭐가 좀 바꿀 줄 알았더니 못 바꿨다라는 게 이분들이 그리고 그런 거 보니까 뭐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만한 그런 나라의 이런 스트롱맨들 사실상 뭐 독재자들이죠. 자기 멋대로 하니까. 특히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공동체를 걱정해야 될 것은 그동안 여러분 저 중국 경제가 지난 뭐 한 20년, 30년 동안 10% 가까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야 하고 놀랐죠. 우리는 그 기간 동안요, 그보다 조금 물론 그보다 앞서지만 우리는 12, 3%씩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이로운 존재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뭐 기억나죠? 노무현 대통령 때 5% 성장했다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난리 부르스 치던 거 기억나죠?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겨우 2%, 3%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기저효과로 조금 올라가더니 다시 지금 2%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뭡니까? 우리는 결국 무역으로 먹고 살았는데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 부가가치로 국민들이 먹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자영업자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탓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드디어 전체 고용의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쭉 지나가다가 한번 보세요. 옛날에 그 정말 불빛이 환하고 사람들이 발걸음 이어지던 그 식당들 중에서 맛집 몇 집이라고 소문난 집 빼고는 나머지는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저녁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인구 소멸입니다. 인구 소멸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그거한 건 이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애기 놓고 뭘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수도권으로 이 젊은이들이 올라오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 주거를 못 구하지 않습니까? 서울 근교나 광교 같은 이런 데 일자리가 있다고 치죠. 1시간 반씩 출퇴근해. 출근에 1시간 반, 퇴근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러니까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연애를 하고 거기서 무슨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점점 줄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떠난 지방은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깔아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나마 수도권에 대해서 수도권 인력체계에 대해서 그래도 버틸 힘이 있던 유일한 도시가 부산권인데 요즘 부산이 인구가 1년이면 15,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중 10,0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이거 그냥 두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남북관계 경색 위기 심화라고 했는데 저는 뭐 사실 요 며칠은 이러다가 얘들이 무슨 사고 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광주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결국은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여기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좀 선언해라, 국제사회에.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정치가 아무런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한국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뭐 포퓰리즘은 그렇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포퓰리즘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뭐 팬클럽도 있고 다 좋고. 문제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갖다가 그냥 짓밟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양극화가 점점 뭐가 돼요? 정서적 양극화까지 나옵니다. 제가 여기는 자료를 못 넣었습니다만 여기 있네. 얼마 전에 보세요. 8월 5일 날 발표된 동아일보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보건사회연구소에서 국민 사회 통합을 조사해봤더니 국민 60%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 결혼 못해요. 뭐 우리가 지금 가정적입니까? 네? 그런데다가 우리 또래 노인들은 더 기가 막힌 게 술자리도 같이 못하겠대. 물론 있으면 자꾸 싸우니까. 그것들도 알아요.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갈라져서는 무슨 희망이 없겠다는 걸 아는데 내가 먼저 양보할 생각은 없는 거야. 노무현 같아서 뭐냐 고함을 확 지를 거 아닙니까? 네가 먼저 좀 양보 좀 해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포퓰리즘이 번성을 하면 결국은 민주주의가 위축되는데 저는 왜 이게 조심스러운가 하면 포퓰리즘의 토양 위에 바로 히틀러와 나치당이 집권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에 바이마르 헌법은 참 여러 가지 민주 헌법의 모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시민 사회도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의 나치당이 등장을 해서 한 번 투표에 두 번 투표하면서 결국은 일당이 되고 결국 마침내 독일뿐 아니라 전 인류를 구렁텅이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예요? 결국은 포퓰리즘의 가장 극한 게 뭐예요? 유대인이 우리 독일을 좀먹고 있다. 오늘날 여러분 유럽 국가들이 요새 난민 안 받죠? 그나마 독일의 메르켈 전 수상은 몇십만의 난민을 받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게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만 부동독 지역에서 이번에 치러진 그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됐어요? 극우당이 약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독일을 지금 현재 끌고 가고 있는 3인당이 4등이 갔어요. 오, 정말로 우울한 조짐이죠. 바로 이 미국의 학자들이 결국 민주주의가 최근에는 구태타가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붕괴되더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저는 바로 이런 거짓 선동과 포퓰리스트를 막는 정치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진보의 재구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을 넓혀야지. 저 기후변화 운동을 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노동운동을 통해서 계급 고착화를 막자는 사람하고 이 부동산의 정의를 추구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을 전부 큰 틀 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 진보라는 그 틀 내에서 같이 가야죠. 그래서 나는 현재의 민주당 이 우리가 모든 가치, 기회, 정치적 우리가 독점하려고 해서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위성정당을 만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양보를 하자. 그래서 새로운 목소리들이 의회 내에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야 되지만 만들었을 때 의회 내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해주자라고 그렇게 지원했는데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당파적 정모심 이긴 쪽은 모든 걸 가지고 진 쪽은 아무런 자기들의 정치 의사를 대변할 수 없는 이 선거제도 개혁해야죠. 바꿔야죠. 왜냐하면 이 소선거 제도는 몇몇 군데 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야 하는데, 그럼 사회 경제적 과제부터 봅시다. 제일 큰 일이 뭘까? 제일 급한 일이. 저는 바로 우리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상징이 뭐예요?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이었죠. 그 덕분에 그나마 전국이 혁신도시라는 모델을 통해서 국가의 모든 자원, 정보, 기회가 거의 다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걸 일시 노 대통령이 좀 뺨을 막았다면 지금은 다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 먹거리 중에서 제일 지금 저 소위 말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게 반도체,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좀 전국에 조금 생산 기지가 좀 흩어져 있습니다. 2차 전지 배럴이 말이죠. 그런데 반도체는 전 세계에 지금 반도체 전쟁이라 할 만큼 치열한데 수도권은 안 들어요. 근데 그 투자 규모가요 100조, 200조 단위입니다. 그걸 왜 안 되냐? 좀 저 밑에,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냐? 자기들은 뭐예요? 거기 가면 그 공장을 운영할 만한 그런 인적 자원들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못 내려간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복병을 만났죠. 삼성전자가 용인에다가 반도체 대규모 클러스터 약 30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랬더니 문제는 뭐예요? 물을 못 구하고 전력을 못 구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 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전력을 저 서해안에다가 발전소를 지어서 그 전기를 끌어다 써라. 국가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아는 TSMC는 미국에 안 가고 일본에 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규슈. 일본 정부가 전체 건설 비용의 반을 대주겠다. 뭐 점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동안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던 부분 알잖아요, 여러분. 메모리 분야.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지금 점점 격차가 더 처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 전체가 우리 경제 전체 차지하는 비중 여러분 짐작하시잖아요. 자, 이랬을 때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가니까 지방에는 점점 사람이 빠져나오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결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출생 그리고 지방에는 점점 나이가 많은 우리 시니어 세대들만 살죠. 고령화. 이래가지고 뒤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에 학계 출생률 0.72이죠. 2100년에는 얼마예요? 2000만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 물론 뭐 나중에 또 남북 간에 어떤 화해가 일어나고 한민족이 어떤 다시 도약의 계기가 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이야기한 지금 이 청년들이 살아가야 시대는 우리처럼 이런 아날로그 세대에서 태어나서 겨우 이제 뭐 IT 디지털 기반 조금 입기 시작한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AI 시대잖아요. 운명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친구들이 살아갈 나라가 이게 가능하겠냐? 그 시대에 맞은 산업, 그들한테 어느 정도 자신들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이게 가능하겠냐? 그 다음 정치적 과제는 뭘까요? 결국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어떤 정치 세력이 독점하거나 독식하는 이 구조 갖고는 안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대표자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회라는 합법적 토론회에 들어와서 거기서 토론하고 거기서 뭔가 잠정적 결론을 내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들이 돌아가서 자신이 대표하는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 자원, 독점은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요거 정도 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트럼프처럼 그런 위성정당 말고요. 원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동형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이 지지한 거 득표를 하고 의석수를 어느 정도 연결을 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제일 잘 되는 데가 독일이죠. 독일이 지난번에 나치의 경험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 전체 국민의 5%를 얻는 정당은 무조건 연방의회에서 5%를 보장을 해줍니다. 어떻게? 지역구에 다 떨어지면 뭐예요? 그 지역구에서 자기들의 득표율 이상으로 의석을 가진 정당은 비례대표 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너무 많이 당선되면 뭐예요? 연방의 의석이 늘어나야 그 사람들 비율을 줄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의석이 초과 의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발생하게 돼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그렇게 해나오니까 독일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찌 보면 따지기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 결국은 독일이 지난 한 70년, 80년 동안 겨우 수상이 10번도 안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다 독일 수상 기억할걸요. 뭐 슈레더, 슈미터, 또 뭡니까? 메르켈, 콜, 그 다음에 브람트, 뭐 이런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로 자기들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자민당, 자유민주당 같은 세력들은 평균 이 사람들이 한 7% 내지 10%가 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어떨 때는 기민당하고 연정을 해가지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삼민당하고 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독일 통일을 할 때 물론 그때 콜 수상이 독일 통일에 물꼬를 텄습니다만 근데 외상인 겐시라는 분은 무려 내독상 우리 같다면 통일부 장관 및 외교부 장관을 무려 20년을 합니다. 이 정당하고도 연립하고 저 정당하고도 연립을 해서 그래서 어떤 양반을 하느냐 독일 통일에 걸림돌이 될 만한 큰 나라들 뭐 소련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외교 정책은 집권 거기서 하지만 나머지 그 주변에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외교관들은 요만한 소위 초임 사무관 시절부터 그 사람들은 전부 겐시의 외상이 생일 기억해가지고 생일날 꽃다발 보내고 뭐 하고 하면서 정성을 쏟아. 나중에 독일이 통일하려고 하는 그 환경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은 최고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국가 전략의 지혜가 있습니까? 이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물론 뭐 미국의 선거 결과가 북미 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렇게 남북이 전쟁 일본 직전까지 가는 이런 위기 상황에 오면 어딘가 이 쿠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상 중국도 그런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죠. 뭐 러시아는 저쪽하고 동맹관계가 됐습니다. 우리도 한미 동맹관계죠. 근데 미국은 점점 뭐예요? 한미일 동맹체제로 가고 심지어 일본의 새로운 이시바 수상은 아베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베하고는 좀 정치적 칼라가 다른데 문제는 이분이 뭘 내세웠냐?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고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국이 직접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고 뭐 예를 들면 가상 대만이나 혹은 이제 필리핀 해안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젊은이들 보낼 수 있습니까? 이 양반은 그걸 아주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시바는 그거를 자기의 정치적 동북아시아 평화정책으로 그걸 줄기차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북한의 당국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태도 변화를 안 가져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들에게 놓여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거 하나 특히 우리 노무현 정신 중에 녹아있는 가장 큰 주요 저는 공화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의 제일 큰 특징은 역시 다수결입니다. 근데 다수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노무현 같은 지도자는 못 나섰죠. 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전체다가 어떤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혔을 때 아니다! 라고 공격을 하면서 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소수자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민주주의 플러스 바로 민주정이라는 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정치학 교과서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옵니다. 왜? 다수의 전행, 다수의 횡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난 시민, 개인 시민들의 자발적, 그게 바로 공화주의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덕성, 우리들 스스로가 지켜내야 될 우리들이 함께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같이 서야
이 민주 공화국은 건강하게 발전하는 거고 거기 시민들은 당당하게 자기의 목소리도 내고 책임도 지고 어려울 때 의무도 분산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공화주의를 통해서 보면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우리 만들어 보자고 외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요거는 우리 두 분 이야기만 했고 마지막 이분 이야기는 안 하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우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K방역 여러분 누가 보나 그래도 이건 성공했었습니다. 전 세계가 WTO가 이걸 했죠. 인구 대비 희생자 숫자 이런 거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전 국민들이 열심히 백신을 맞아주셨죠. 그다음 우리 건강보험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료 전달 체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죠. 그 다음에 정부 중에서 이 문제를 의사결정하는 라인 자체를 딱 단순화했습니다. 대통령, 중대본부장인 총리, 그 다음에 질병청장 이렇게 바로 내려가 버리니까 백신 이번에 예를 들면 2천만 도즈 확보해. 그러면 막 밤에 가서 뭐 어디 가서라도 하여튼 해왔습니다. 그런 등등을 했을 때 정치는 빨리빨리 하고 또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여기는 시비 안 걸고 딱딱 예산을 바로바로 집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치, 행정 이런 전부 다가 한 팀이 되어서 결국 이제 국민과 의료진의 그런 자발적 협조가 있었죠. 그리고 특히 그 어려운 자영업자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 장사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4인까지 6인까지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래도 모범적인 방역 국가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결국은 혼자 자기들끼리만 잘 사는 길은 없다.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보냈다. 그래서 제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저런 정도로 하면 이 공동체가 불행해집니다. 맨날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제가 최근 이재명 대표 보고 이런 뭐 다른 라인을 통해서 몇 가지 윤석열 대통령도 받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는 민주당이 먼저 던지고 그런 것들은 정책으로 법안으로 그런 거 통과시키자.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물론 뭐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자기 엣지를 갖고 가야 되겠지만 나머지 지금 국민들이 답답한 게 많다. 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난번에 간호법이라도 하나 통과됐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은 정쟁은 정쟁이지만 정말로 나라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집단이구나 하는 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갔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기다릴 거다. 왜? 우리한테 170석 넘게 주셨잖아요. 사실 의회에서 막강합니다. 우리 제가 김대중 총재 모시고 있을 때 우리가 70석이었어요. 그 당시 뭐 280석인가 중에서 70석이니까 사실은 왜 저중에 3당을 합당해버리죠. 70석 가지고도 하는데 이 양반이 진두지휘도 했고 하지만 얻어낼 걸 얻어내고 또 얻을 때는 딱 양보를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자체를 지방자치선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딱 당신께서 그냥 목숨 걸고 13일간 단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쨌든 YS가 와서 이랬잖아요. 밥 먹으라. 안 먹으면 죽는데. 무시오. 그럼 중앙선거를 하는 것이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막 금방 되라. 우선 의회부터 하고 단체장 그 다음에 하자. 이제 이래가지고 결국 쇼가 되고 혼자만 살고자 하면 혼자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정말 노무현이 꿈꿨던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그런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도 노무현 재단이 앞장서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렇게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드는 최고의 전사가 되어주시면 진보의 지폐로 확 넓혀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을 전해주는 그런 전도사가 되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